반갑습니다.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어떤 한 주를 지내셨나요? 세상이 하도 막 이렇게 격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세상인데, 각자 나름대로의 이제 또 대처 방법으로 살아나가야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제 살듯이 오늘도 살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인 것 같아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아니면 어떤 대비가 되는 오늘을 살아나가는 모두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쨌든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한번 하죠. 지난주에 이어서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 이 책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69페이지에 보면 약에 과잉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라켈수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얘기를 한 건데, 파라켈수스가 누구냐면은 중세시대 때 가장 유명한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고대에는 히포크라테스였다고 한다면 중세는 파라켈수스예요. 의학 이 족보를 쭉 따지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약은 독이다. 다만 그 용량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노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약을 드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이제 독으로 되는 거죠. 그 안전량이 이제 호메시스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독극물도 어느 정도 미량일 때는 그게 독으로 안 되고 약으로 작용이 하지만, 그 양을 지나갈 때 그 딱 분기점이 되는 게 이제 호메시스라는 그 용어인데, 그 양을 넘어가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치명타를 매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양을.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되게 요거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약이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약은 독이다. 용량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지만 일단 독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몇 가지 약을 드십니까? 물어봤더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고혈당, 땡땡땡 기본 3종 세트시군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상담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7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인류는 약을 하도 많이 먹어서 죽어서도 잘 썩지 않을 것 같다. 모두 좀비가 되어가는 거다. 아마 이래갖고 우리나라 그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좀비 시리즈가 그렇게 유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약이 약을 낳고 그 약 때문에 또 다른 약을 먹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진다. 이 많은 약이 꼭 필요한 것일까? 일시에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몸이 더 즐거워질지도 모른다. 약은 결코 밥이 아니다. 양약은 결코 보약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의사인데 양약은 결코 보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또 하여간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또 71페이지에 있는데, 의사들은 왜 자꾸 약을 처방하는가 해갖고 약을 주는 의사의 변. 첫째, 달라니까 준다. 둘째, 쉽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단 약을 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환자를 흡족하게 만들 수 있다. 넷째, 안 주면 불안하다. 다섯째, 절박하다. 여섯째, 약을 주는 것은 당위다. 당연한 얘기다는 얘기죠. 그럼 환자들은 왜 약을 원하는가? 실은 웬만하면 하면 먹고 싶지 않다. 하지만 첫째, 주니까 먹는다. 의사는 달라니까 주는 거고요. 환자는 주니까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쉽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건 둘 다 똑같아요. 세 번째, 일단 받아다 놓으면 먹고 말고는 나중에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다. 넷째, 안 먹으면 불안하다. 다섯째, 절박하다. 여섯째, 약을 받는 것은 당이다. 주는 건 당이고 받는 것도 당이라는 거죠. 하여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72페이지에 수술의 과잉, 그래서 우리 몸은 길게 봐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유성처럼 사라진 숱한 치료법, 그래가지고 수술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군대 가서 잘못 맞아가지고 허리가 잘못돼서 그 당시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결국 수술 안 하고 하여간 운동법으로 해갖고 나섰는데 지금은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어떤 허리가 요통이 있다면 무조건 수술을 하자 그랬어요. 디스크라는 판정을 내렸고. 근데 지금은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아도 수술을 합니까? 시술을 합니까? 그러면 그 디스크 수술이 그렇게 정확하고 좋았던 건데 왜 시술로 바뀌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5페이지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의료는 민감하고 변덕스럽게 유행에 반응한다. 연례 학회에 가보면 올해 뜨는 아이템이 뭔지 알 수 있다. 의사들 사이에서 어떤 아이템이 뜨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얘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화학 문제의 3분의 1이 PRP, 혈소판 풍부 혈장에 관한 얘기로 도배를 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가지고요. 이 병원에서는 PRP 안 해요 하고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행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줄기세포, 제대혈, 미래전망 연구, 미디어에서 뉴스인 척하고 보도되는 내용들은 실제로 선전인 경우가 많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면 그게 진실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인터뷰하는 의사들은 사실 그 회사의 상당 지분을 가진 주주인데 뉴스는 이러한 이해 충돌을 면밀히 다루지 않는다. 이게 미국에서 FDA 같은 경우 상당하게 심각한 문제가 됐지만 유야무야 넘어갔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놓냐면 현재 활용 중인 어느 약이나 치료법이 있다고 하자 방심하면 안 된다. 어느 날 아군인 줄 알고 받았던 수술이 본색을 드러내고 내 몸의 적군으로 돌변할지 모른다. 반짝하는데 혹하지 말자. 우리 몸은 길게 봐야 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스피린이죠. 뭐 지금도 아스피린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스피린이 가장 지금까지 개발한 약 중에 좋은 약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작용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까지는 임산부가 먹어도 된다고 해서 임산부들한테도 아스피린이 무작정 처방됐었거든요. 근데 2000년 들어오면서 FDA에서 발표를 했죠. 임산부가 먹으면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지니까 임산부한테는 처방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임산부한테는 아스피린 처방 안 하거든요. 그럼 그 당시 2000년 전에 임산부들이 아스피린 먹은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적이 우군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가면 적이 된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7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료에 있어서 첨단을 간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다. 내 몸을 시험대에 맡기는 셈이 되기도 한다. 마루타란 얘기예요. 실험 대상이라는 거죠. 병원에 가서는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를 찾지 말고 다소 구식이더라도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고전이나 스터디셀러를 찾는 게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검증 안 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병원은 많은 현대식 첨단 장비들을 경쟁적으로 갖추고 있다. 어느 병원에서 로봇을 들여놨다면 연이어 다른 병원들도 일단 물색을 갖추고 본다. 좋고 나쁘고 효과를 따지는 것은 그 다음이다. 70년대에 누구네 집에 냉장고 샀다고 하면 우리 집도 누구네 칼라 TV 들여놨다고 하면 우리 집도 하는 것과 비슷하다. CT, MRI, PET 모두 고가의 영상 장비들이다. 500억 양성자 치료기도 있다. 중소병원의 처지도 비슷하다. 규모가 작으면 작은 나름대로의 경쟁이 있다. 사다 놓은 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도 더 많은 검사, 더 많은 시술을 하게 될 것이다. 과잉진료에 싹이 튼다.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 병원 자주 갈 수도 없었지만 병원을 가서 한 곳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다른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 그 사진을 가지고 보여줬었거든요. 그럼 그걸로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해독을 하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저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고 왔어도 B병원 가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고가의 의료 장비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병원 돈으로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리스예요, 리스. 그럼 매달 나간 리스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MRI 같은 경우 5년 사용한 중고가 1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새 장비는요? 어마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리스를 해야 되거든요. 이 비용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의료보험 받아갖고 빠질 수 있는 수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도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답답한 얘기가 많죠. 그래서 이제 80페이지에 보게 되면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환자의 치료 수능도를 올린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최신 장비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오히려 더 믿는다라는 얘기죠. 긍정적인 효과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돈이라는 것이다. 의료비용이 자꾸 올라가는 거다. 더욱이 뭔가 나왔으니 뭔가 해야지. 특별한 치료 시술이 들어갈 좋은 구실이 된다. 과잉 진단은 과잉 진료의 단초다. 이거는 정말 의료 소비자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81페이지 영상과 임상은 다르다. 영상은 영상일 뿐이다.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참고 자료일 뿐이다. 영상을 보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증세가 몹시 심한데도 영상은 깨끗할 수가 있으며 반대로 영상은 헛소리가 나게 심한데도 의외로 멀쩡하기도 하다. 의료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지 영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 자, 여기서 되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어릴 때 병원을 가면 어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도 듣고 등에도 대고 또 무릎 망치로 쳐가지고 잘 반사신경이 오는지 안 오는지 다 했거든요. 지금 안 하잖아요. 그냥 검사하고 검사 수치만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의료가 발전한 걸까요? 퇴보한 걸까요? 첨단 과학이니까 그냥 그건 믿고 가자고요. 가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첨단 과학이니까 뭐 여성들 자궁 막 드러내듯이 당신 뇌종양 걸릴 수 있으니까 뇌 드러냅시다. 당신 뭐 생각도 안 하는데 뇌 드러냅시다. 하면 뇌 드러낼 거냐고요. 우리가 의료가 발전한 걸까요? 퇴보한 걸까요? 좀 가끔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되게 슬픈 느낌이 들거든요. 83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보가 너무 많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인터넷과 TV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건강 정보와 뉴스들은 사실 잘 포장된 마케팅 의도들을 숨기고 있는 수가 많다. 때로는 거의 공해 수준이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의료 소비자들이 되게 좀 어렵거든요. 어느 책에서는 비타민 A를 먹으면 폐암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또 어느 연구에서는 비타민 A를 먹으니까 폐암이 더 걸렸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공존을 해버리니까 되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A라고 했지만 사실 비타민 A를 한 건지 비타민 A 중에 하나인 베타카로틴만 가지고 실험을 한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그런 구분을 안 하거든요. 그냥 비타민 A로 받아들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나트륨과 소금을 구분을 못하죠. 소금이 나트륨이고 나트륨이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얘기는 딱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레몬은 비타민 C고 비타민 C는 레몬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맞는 논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 동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어쩌다가 한번 이 동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믿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궁금한 사항들은 책을 사서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발 인터넷 검색으로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8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료의 어떤 부분은 가격에 민감하다. 꽁돈으로 될 때는 소비가 왕창 늘고 자기 돈이 들어가야 하면 팍 준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이죠.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게 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는 거지 공단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해준다면 그 병원에서 뭐 하려고 건강검진 하는 병원으로 지정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칠까요? 돈이 안 되는 일인데.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이 지불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치열한 거고요. 건강검진 지정병원이 되려고 그렇게 치열한 것이고요. 그런 검사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보험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젊은 친구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오늘 신문에도 2066년이면 65세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를 능가해버린답니다. 그럼 44년 뒤니까 저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면 거진 만년을 살고 있을 거고요. 아니면 44년 뒤니까 110살이 넘어간 상황이니까 죽었을지 살았을지 사실
보장은 못할 나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든지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젊은 친구들은 무슨 죄일까요? 취업도 안 되는 파인데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러한 가격 민감성은 경제학적으로 사치제의 한 특징이다. 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꽁돈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다. 현장에서 볼 때 의료의 많은 부분이 의외로 이러한 가격 민감성을 보인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건강검진을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 매년 그렇게 굳이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한다 치더라도 일반인들이 말입니다. 굳이 아프지 않은데 가서 받으면서 세금을 굳이 축낼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뭐 빚을 탕감해준다라고 뭐를 해줘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하여간 그 각자가 선택하는 부분이죠. 10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학 용어 중에 인사이트라는 말이 있다. 흔히 병식, 병에 대한 인식이라는 얘기인데 깨달음, 통찰 등으로 번역된다. 인사이트는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다. 병증에 관한 의사의 해석이 아하 그렇구나 이래서 내가 아픈 거구나 맞아 이렇게 환자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전후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근데 왜 꼭 설명을 듣고 해야만 되는 거라는 되냐는 거죠. 또 10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면 망각 또한 커다란 치유의 힘이 작동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디가 아프지만 딴 데 집중하게 되면 그 통증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집중하니까 더더욱 아픈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많은 일들은 물건도 그렇고요. 생각도 그렇고요. 질병도 그렇고요. 생각에서 많이 출발을 하거든요. 나는 아프다라는 말을 노상 달고 살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뇌는 충실한 놈이라 우리 주인이 아픈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아파야 되는 이유를 갖다 주는 게 뇌거든요. 망각 또한 커다란 치유의 힘이 작동한다. 예를 들어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이전을 발동하여 기억과 의식 사이를 차단해버렸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에게 잊어버리는 기능이 없어서 모든 것을 세세히 기억하고 축적하며 산다고 상상해보자.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망각력은 축복이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슬픈 일들 정말 젊었을 때 진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모두 기억에 남아있다는 우리가 살았겠습니까?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다고 생각 안 하고 생활하면 망각의 힘이 또 작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10페이지에 이건 제가 노상 강조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신의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노화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병과 어울려 잘 산다는 것,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 왜 도대체 나이 먹는 게 질병입니까? 태어났으면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노화도 병이 됐지 않습니까? 출산도 병이 됐는데 뭐 노화가 병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내 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것인지, 어떻게 새로이 자신의 태도를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지혜 말이다.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 먹어서 여성분들 갱년기가 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갱년기에 집중을 하니까 어때요? 갱년기가 괴로운 거예요. 여성들이 얼마나 모순에 빠지는지 아세요?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생리를 하는 동안은 생리 귀찮아 죽겠다 그러고 생리 끝나면 생리 끝났다고 서운해갖고 슬퍼하고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그러면 60이 되고 환갑이 넘었는데도 20대하고 똑같이 팔팔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좀 기능이 좀 떨어지기는 떨어지겠구나. 받아들이십시오. 112페이지에 정형외과 교과서에는 사람은 골반에서 나서 골반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태어날 때 엄마의 골반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 골반에 엉치죽이 골절로 죽는다는 것을 가리킨 말이다. 나이 먹을수록 낙상을 해서 결국은 1년 안에 사망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서 조금만 넘어져도 엉치 주변에 골절이 잘 생기는데
이것이 사람을 눕혀뜨려 놓게 되고 결과적으로 죽음의 단초가 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되면 전신이 약해지고 주요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은 죽게 된다. 결국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라는 책도 그런 종류의 책도 수십 권이 있거든요.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움직여야 된다고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안 움직인다는 거죠. 113페이지에 아파도 조금씩 자꾸 디디는 것이다. 중력을 받으면 우리 뼈는 다시 미네랄을 모으기 시작한다. 근육도 일을 시작하면 다시 기지개를 편다. 그럼 덜 아파진다. 그러면 더 세게 디딜 수 있다. 이때부터는 선순환으로 돌아선다. 그러니까 아파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워만 있을 게 아니고. 특히 정형외과 관련돼서는 이렇다란 더더욱 절실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싸매고 두루눕죠. 몸살 아닌 이상 그러지 마세요. 암에 걸렸어도 움직여야 되고요. 골절이 왔어도 움직여야 됩니다. 목발이라도 짚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Q&A인데 Q 하나 중에 119페이지에 보면 환자도 운동할 수 있나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이 없는 사람들뿐 아니라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운동은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적절한 운동은 전신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해서 불순물의 배출을 돕는다. 환자들한테 나쁠 리가 없다. 움직이시라는 얘기예요. 움직이면서 합니다. 안 움직이면 죽는 거고요. 그래서 122페이지에는 인공에 반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이런 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123페이지에 아무리 상하고 아무리 못났어도 내 몸보다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내 몸의 세포들은 퇴화하기도 하지만 변화하고 새로 돋아나기도 하는 이런 적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공물에는 이런 작용이 없다. 심는 그날부터 망가지는 일만 남는다. 내게 좋은 거예요. 내게 조금 고장나고 좀 부실해도 내게 좋다는 얘기죠. 127페이지에 요즘 인공수술이 너무 쉽게 만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제발 내 관절로 살자. 내 치아로 살자. 내 혈관으로 살자. 내 디스크로 살자. 내 몸으로 살자. 부족한 듯 보여도 내 몸이 최고라는 걸 제발 잊지 말자. 자연으로 같은 내 몸을 보존하자.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기능이 떨어졌겠구나라고. 128페이지에 경증은 지혜롭게 대처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병에 이제 하는 건데 경증에 대처하는 단순한 일반 원칙을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아픔은 쉰다. 이것은 짐승도 원시인도 아는 방법이다. 좀 쉬시면 돼요. 아프면. 두 번째, 경증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경종이다. 반성할 점이 없는지 짚어보고 소 잃기 전에 얼른 외양간 고친다. 이거 정말 그렇거든요. 삼풍백화점이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을까요? 그럼 얘네들이 지었는데 어제 완공했는데 오늘 무너졌나요? 아니죠. 몇 년씩 지난 다음에 무너졌다고요. 그럼 내 몸이 무너지는 건 왜 그래요? 부실한 재료로 세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부실한 세포는 왜 부실해졌을까요? 먹거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활 습관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어떤 증세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때 혹은 분명한 외상으로 인해 기능 제한이 나타날 때에는 병원에 가보는 게 좋다. 당연하죠. 병원에 가도 검사도 받아보셔야죠. 네 번째, 검사나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그냥 의사 선생님이 이거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대로 수술 네 날짜 잡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다섯 번째,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에 힘쓴다. 그럼 경증 같은 경우는 금세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무엇을 먹는가가 우리 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132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항상 고장과 보수가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몸의 주인이 몸을 돌보지 않은 채 계속 혹사시킨다면 작은 고장들이 잦아지고 도를 넘게 된다.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 게 몸이 나한테 신호를 보낼 때 좀 캐치를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시고 진통제로 이거를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변화들이 몸 안에서 살금살금 축적되고 그러다가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마침내 어느 날 눈에 띄는 질병으로 발현하여 드디어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된다. 이런 변화는 연속된 스펙트럼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질병이라고 부를지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135페이지에 미니멀리즘 의료를 실천한다.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미니멀 라이프도 요즘 많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다가 요즘은 온통 수납 공간이 많다고 침대 밑에도 수납 공간 뭐 막 그런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미니멀 라이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냐. 옛날에는 정말 뭐 옛날이 다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옛날에는 농 하나 가지고도 다 생활을 6식구도 생활을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는 거예요. 침대 밑에까지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써야 되냐는 거죠. 버리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버리지 못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38페이지에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입속에는 말이 적게, 마음속에는 일이 적게, 밥통 속에는 밥이 적게, 밤이면 잠이 적게 이 네 가지만 적절하게 하면 신선도 될 수 있다라고 했대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일어나고요. 뭐 일은 뭐 많은지 적은지 모르는데 마음속은 항상 일 때문에 바쁘죠. 바쁘다는 말이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살고요. 밥통 속에는 밥이 적지 않죠. 무지하게 많이들 먹어대죠. 밤이면 또 어때요? 밤에 잠은 적게 자네요. 뭐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하느라고 밤에 늦게 자죠. 그러니까 다 안 되니까 이제 신선도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환자가 되는 거죠. 환자가.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14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검사가 적게, 약이 적게, 시술이나 수술이 적게, 그리고 내 몸에 지방이 적게. 적으면 좋은 거예요. 이런 건 적으면 좋죠.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고요. 143페이지에 병이 쌓여온 시간이 길다면 낫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법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현대인들은요, 병이 생기는 게 만성질병이거든요. 5년, 10년 뭐 이렇게 해서 걸린 질병이 약 한두 달 먹고 낫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도둑놈 심보들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이 쌓여온 시간이 길다면 낫는 시간도 길어야 정상입니다. 약을 적절히 쓰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세게 자주 쓰는 것이 경계할 일이다. 네. 대표적인 약 어떤 게 있을까요? 스테로이드죠. 하여간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내 생활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조금 뭐 미니멀 라이프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156페이지에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선순환으로 돌아설 수 있다.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속도를 늦춰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죠? 그렇지만 마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약간 마음을 늦추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58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요. 질병 쪽을 바라볼 것인가, 건강 쪽을 바라볼 것인가. 절대 질병과 절대 건강이라는 양극단의 스펙트럼에는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한다. 하나는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더 건강을 증진하는 쪽이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전문가다. 뭐에 대한 전문가예요? 질병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다. 건강은 모르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질병이 없어진다고 건강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건강과 질병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 쪽을 생각을 하실 건지요. 아까 망각 얘기를 했지만 내가 아프다 질병 쪽만 바라보게 되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 쪽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생각하는 게 긴 세상의 시간 속에서 그게 가장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160페이지에 진짜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의료의 주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었다. 의료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의사도 병원도 제약회사도 보험회사도 심평원도 보건복지부도 아니다. 이제 주권을 되찾을 때다. 더 이상 우리는 의료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다. 이리저리 몰아가는 광풍 같은 유행에 휩쓸리지 말자. 자신의 건강의 중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 자신인 거예요. 내 몸인 거거든요. 내 몸을 의사 선생님이 기계에 넣었다 뺐다고 해서 기계에서 나온 데이터만 보고서 내 건강을 케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은 케어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정말 내 자신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또 내 몸에 대한, 우리 몸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먹거리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